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알람이 딱 울렸을 때, 딱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일어날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매일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한 10분 정도 갈등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사소한 순간이긴 한데, 사실 그 짧은 갈등 속에도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 더 좋은가를 따지는 과정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철학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의 뼈대, 이 뼈대를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가치론. 단어만 들으면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굿이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뇌를 확 깨워줄 강렬한 사고 실험으로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 이식할 수 있는 신장이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흔한 윤리학적 딜레마 상황이네요. 네. 근데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2명인 거예요. 한 명은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세의 어머니고요. 네. 다른 한 명은 65세의 의사인데 이분은 평생을 바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뛰어난 외과 의사들을 양성해 온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여러분이 만약 이식위원회의 결정권자라면 대체 이 신장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막 애쓰셨거나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아니면 이건 도저히 못 고르겠다 하면서 괴로워하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그 사고 과정 자체가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가치론의 현장입니다. 그 고민하는 순간 자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어머니를 선택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삶의 시간 혹은 그 아이들의 미래의 가치를 두신 거고요. 반대로 나이 든 의사를 선택하셨다면 그가 사회에 기여한 과거의 공헌도나 사회적 영향력에 더 큰 무게를 두신 거겠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사실 저는 속으로 차라리 그냥 동전을 던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동전 던지기요? 그건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동전을 던져서 운에 맡기겠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 고르겠으니 아무 선택도 하지 않겠다. 이 행동하지 않음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가치 판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이다. 네, 두 사람의 생명은 어떤 척도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다거나 인간의 생명에 등급을 매기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아주 특정한 가치 체계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죠. 와, 그러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가치론이라는 게 꼭 이런 병원의 생사 갈림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 국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나 이걸 측정할 때 GDP 같은 돈의 흐름으로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로 측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엄청난 가치 주장이 숨어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범위를 우리 개인의 일상으로 확 좁혀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주말에 밀린 업무를 할지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낼지, 진짜 매일 하는 고민이죠. 심지어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건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의 기저에 이 가치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비유하자면 가치론은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버티게 해주는 그 하중을 지탱하는 벽과 같습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벽. 너무 와닿는 비유네요. 우리는 매일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면서 벽지 색깔만 신경 썼지 그 하중을 견디는 벽돌 자체를 뜯어본 적은 없었던 거군요. 대부분은 그렇죠.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벽돌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론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출처 자료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네. 쾌락주의라고 하면 사실 흔히들 매일 밤 막 파티를 열고 술과 유흥만 좇는 그런 방탕한 삶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삶이요? 하지만 철학적 의미는 훨씬 근본적입니다. 맞아요. 그 제로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 명료하더라고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인 아이는 굳이 어려운 철학책을 읽지 않아도 고통이 나쁘다는 걸 본물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몸이 먼저 반응하죠. 반대로 한겨울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마시는 달콤한 핫초코 한 잔의 쾌악. 이건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즉, 고통은 나쁘고 쾌락은 좋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네. 지식, 우정,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거나 아니면 고통을 막아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정말 직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입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 모두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실이니까요. 아주 훌륭하고 설득력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1974년에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제안한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하나 등장합니다. 경험 기계라는 사고 실험인데요. 이게 등장하면서 이 완고해 보이던 쾌락주의의 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 그 자료에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수조 이야기 맞죠?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천재 신경과학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시뮬레이션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계 안에 수조에 들어가서 뇌에 전극을 딱 연결하기만 하면 아, 상상만 해도 약간 영화 매트릭스 같네요. 맞습니다.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원했던 모든 쾌락을 진짜 현실보다 더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성취감,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스릴, 완벽한 이상형과의 깊은 사랑까지. 와, 그 모든 도파민과 행복감을 100% 진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현실 세계의 진짜 삶은 포기하고 영원히 그 수조의 속에 둥둥 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요? 만약 앞서 말한 쾌락주의처럼 쾌락만이 삶의 유일한 가치라면 우리는 사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기계에 당장 들어가야 맞습니다. 거기가 쾌락의 총량이 제일 높으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억만금을 줘도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뭔가 너무 섬뜩하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경험 기계가 현대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랑 소름 돋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만 끝없이 보여주면서 도파민을 팡팡 터뜨려주잖아요. 멈출 수가 없죠. 새로운 좋아요 알림이 뜰 때 느끼는 그 순간, 그건 분명 내과학적으로 보면 쾌락이 맞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서너 시간 동안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딱 껐을 때 그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지독한 공허함,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공허함이 노직이 지적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인간은 그저 머릿속으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에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가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타인들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네요. 쾌락주의만으로는 우리가 왜 화면을 끄고 그 텅 빈 마음을 느끼는지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등장한 다음 타자가 바로 욕망 충족 이론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론이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싶은 사람은 산에 오를 때 가치가 있고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을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아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내 인생의 정답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지만 철학자들은 여기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욕망, 그거 과연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네.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이 연구한 극빈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건강, 교육, 자유 같은 모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억압된 극도로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을 조사해봤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자신이 가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니까 아예 기들을 버리고 욕망의 스위치 자체를 꺼버린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처참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억압받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자체를 그 낮은 기대치에 아예 맞춰버린 현상이죠. 학술적인 용어로는 적응적 선호라고 부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 끔찍한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린 상태를 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 욕망에 충족되어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박수칠 수는 절대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욕망 충족 이론의 약점이 확 보이네요. 그럼 심각한 마약 중독자의 경우도 비슷하겠네요. 중독자는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그 약물을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욕망하잖아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그 사람에게 마약을 계속 공급해주는 게
그 사람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동이라는 아주 황당하고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내가 느끼는 쾌락이나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욕망 같은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진짜 좋은 삶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다는 거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관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철학자들의 시선은 이제 주관적 경합의 바깥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느끼든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 그 자체로 좋은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객관적인 가치요? 여기서 제가 이 출처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례를 하나 꺼내볼게요. 엄청난 지성을 자랑하던 천재 과학자가 있는데 불행히도 치매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하면서 소소한 일상에 아주 크게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녀의 쾌락 총량은 충만하고요. 그녀가 원하는 소박한 욕망들도 다 충족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복잡한 사고 능력과 눈부신 지성은 지금 머릿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녀 스스로는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느낄지라도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직관적인 안타까움, 그게 객관적 목록 이론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객관적 목록 이론이요? 네, 지식, 깊은 우정, 의미 있는 성취, 건강, 이성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답게 잘 살아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객관적 요소들이라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마사누스밤 같은 학자들까지 인간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주관적인 기분과는 별개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비타민 같은 거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객관적 이론도 무적은 아니었죠. 여기서 철학자 데이비드 휴움이 던진 돌직구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그 유명한 존재와 당위의 간극입니다. 철학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이 사실로서 어떠하다, 이 is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 ought 라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객관적 목록 이론가들은 인간의 본성이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이러하니까 지식이나 우정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히 선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흉의 관점에서는 이게 엄청난 논리적 비약인 셈이죠. 잠깐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상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에서 가치를 도출하는 게 왜 비약인지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당분과 지방을 엄청나게 좋아하도록 생물학적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건 과학적인 팩트, 사실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매 끼니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3개씩 먹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이건 좀 억지잖아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학적 사실과 도덕적 의무 사이에는 도넛만큼이나 아주 달콤하지만 위험한 논리의 구멍이 있죠. 도넛의 구멍이요? 이런 존재와 당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놀랍게도 현대 정치 토론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것도 양쪽 진영 모두에서 말이죠. 네, 저도 자료에서 이 부분 읽고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희 방송은 늘 그렇듯 철저히 중립을 지킵니다만 이 양쪽 극단의 정치적 주장이 어떻게 똑같은 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건 정말 흥미롭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파 성향의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치열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알맞고 마땅히 옳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당위를 끌어냅니다. 반대로 좌파 성향의 일부 복지주의자들의 논리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본성적으로 서로 돕고 공감 능력을 키워왔다. 이것이 사실이다. 네. 그러므로 부를 재분배하고 관대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만이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다.
이렇게 당위를 주장하죠. 똑같네요, 구조가. 두 주장 모두 각자의 일리는 분명 있겠지만 휴메 현매경으로 들여다보면 둘 다 생물학적 팩트에서 정치적 당위를 억지로 끌어내는 동일한 논리적 비약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에서 가치를 도출하려는 인간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뜻이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결국 무엇이 객관적으로 좋은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처 자료는 여기서 시선을 살짝 돌려서 가치의 구조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좀 더 구조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진짜 뇌가 찌릿찌릿해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가치들이 모두 똑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가치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입니다. 이건 100달러짜리 지폐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이 종이 쪼가리 자체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맛있는 저녁 식사나 영화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철저하게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즉 도구적 가치입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죠. 반면에 여러분을 눈물 짓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는 순간은 어떤가요? 그 음악을 듣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죠. 이게 바로 내재적 가치입니다. 네. 철학자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할 때 인간이 얼마나 깊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지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한낱 도구적 가치로 취급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 가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오직 자기 사업에 필요한 인맥, 그러니까 유용한 도구로만 계산해서 만나고 있었다면? 상처가 크겠죠. 아니면 주말에 아이랑 놀아주면서 속으로 내 시급이 5만 원이니까 지금 우리 아이한테 10만 원어치의 손실을 보내서 놀아주고 있군? 하고 엑셀표 두드리듯이 계산하는 부모가 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돋고 불쾌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모나 친구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학적 계산을 틀려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평가 방식이 타락했다.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벌린이 주창한 가치 다원주의라는 거대한 사상과 만나게 됩니다. 가치 다원주의요? 이거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벌리는 자유, 평등, 정의, 사랑, 아름다움 같은 위대한 가치들은 결코 하나로 합쳐지거나 어떤 단일한 척도로 환산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부르죠. 잠깐만요. 통약 불가능성 이 단어가 혀가 좀 꼬이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테면 낭만적인 사랑이랑 연봉 1억을 하나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떡 넣고 어떤 게 더 높은지 숫자 값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첼리스트의 딜레마가 이 비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 딜레마요. 평생을 첼로에 바친 음악가에게 전 세계를 노비는 최고 오케스트라의 수석 단원이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기회네요. 그런데 하필 동시에 늙고 병든 부모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누군가 곁에서 24시간 간호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음악적 자아실현이라는 위대한 예술적 가치,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는 자식으로서의 숭고한 도덕적 가치,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되거나 환율처럼 계산될 수 없는 통약 불가능한 가치들입니다. 환율처럼 바꿀 수 없다? 네, 부모님 간호가 음악보다 1.5배 더 중요하니까 오케스트라는 포기해. 같은 수학적 정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던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스트라를 선택하면 평생 불효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고 반대로 부모님을 선택하면 평생 무대 위를 그리워하면서 예술적 자아를 상실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거기서 철학자들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다른 한쪽의 진정한 가치는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됩니다. 네. 이런 비극적 상실감과 고뇌는 오직 두 가치가 동일한 척도로 특정될 수 없을 때만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가 말하는 매끄럽게 포장되지 않은 현실의 뼈아픈 모습입니다. 현실은 엑셀표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계산기가 튕겨주지 않는 잴 수 없는 가치들 사이에서 스스로 결단하며 그 상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인간의 도덕적 이익이나 경제적 계산을 완전히 벗어난 그 너머의 가치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환경 윤리학에서 던지는 심오한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첩첩산중 깊은 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광산 개발로 독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그 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강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어서 인간의 식수원이나 경제생활에는 단 1%의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는 거군요. 네. 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나 피해가 전혀 없으니 이것은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닐까요? 환경윤리학자들은 인간의 유용성과 무관하게 자연이 그 자체로 가지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 묻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 논리나 수학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욕이 되는 이른바 신성함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신성함이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의 생명에 1천만 달러 혹은 100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딱 붙여서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200억으로 올려주시죠? 하고 협상을 시작할까요? 미친 짓이죠, 그건. 절대 아니죠. 격렬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장 뺨을 때리지 않으면 다 이길 겁니다. 신성한 것에 세속적인 시장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 대상의 가치가 단순히 저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본질 자체가 심각하게 타락해버리고 모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인간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는 어떨까요? 여기 총량으로 계산해보면 똑같은 양의 쾌락 점수를 누린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삶. 한 사람은 젊은 시절 끔찍한 고난과 좌절을 겪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성취를 이루며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프로 치면 우상향하는 삶이죠.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네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젊은 시절 부모의 재산으로 엄청난 성공과 화려한 쾌락을 누렸지만 오만함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고 점점 몰락하여 고독과 비참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우하향하는 삶입니다. 비극적이네요. 만약 전체 쾌락의 총합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면 두 삶의 가치는 동일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첫 번째 우상향의 삶을 고르겠죠. 그것이 인간의 삶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데이비드 벨먼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이란 단순한 순간들의 기분 좋은 점수 합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서사적 형태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서사적 형태요? 네.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한편의 훌륭한 서사는 단순한 쾌락의 총합을 넘어서 그 자체로 삶에 거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아, 쾌락 포인트를 막 담아놓은 바구니가 아니라 한 권의 감동적인 소설책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수잔 울프가 말한 의미라는 개념을 더하면 퍼즐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 혼자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주관적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했던 쾌락주의의 수조 속에 갇힌 삶이나 마약 중독자의 삶에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바로 이 서사적이고 의미 있는 차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시죠. 쾌락주의의 경험 규계부터 객관적 가치, 도넛 비유로 알아본 존재와 당위의 관극, 첼리스트의 딜레마를 거쳐서 삶의 서사적 의미까지 정말 숨가쁘게 그러나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래서 이 방대한 이야기들이 대체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골치 아파 보이는 철학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현실적인 문제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선거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겠다는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말에 넷플릭스를 볼지 자기 개발을 할지 갈등하는 매 순간 여러분은 이미 벤담, 노직, 아리스토텔레스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 가치론적 행위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가치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나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신만의 가치 체계, 그 하중을 견디는 벽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그 숨겨진 가치 체계가 과연 면밀한 철학적 검토와 질문들을 견뎌낼 만큼 단단하고 일관성 있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의 논의들을 한 단계 더 확장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AI요? 만약 이 완벽한 초지능 AI가 인간의 모든 뇌신경적 구조와 욕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서 질병도 가난도 상실도 없이 오직 최대치의 쾌락만을 안겨주도록 여러분의 삶과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설계해준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온 완벽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철학자 노직이 경고했던 자율성과 현실 감각이 거세된 채 영혼이 환상 속을 떠도는 거대한 경음기계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비극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첼리스트의 뼈아픈 딜레마, 즉 결코 하나의 엑셀표로 계산될 수 없는 가치들 사이에서 찢어질 듯 고뇌하고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눈물겨운 상실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그 처절하고 불완전한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삶의 진정한 서사적 의미를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아닐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수치로 완벽하게 계산된 결과로서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상충하는 가치들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며 나만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까? 와, 정말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 질문입니다. 완벽한 결과냐, 아니면 고뇌하는 서사냐.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혼동, 계산할 수 없는 상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서사적 의미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고 넓은 철학적 탐구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결정과 갈등의 순간들에 작게나마 통찰의 빛을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궤적을 그리며 우상향에 나아갈지 그 답은 온전히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그 철학적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치론의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지적으로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